어서 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담배님들, 무슨 소리를 들으면 뭐다 하는 그 동물을 상징하는 소리들이 있잖아요. 개 소리라든지 고양이 소리라든지. 잉어도 물 밖으로 끄집어내면요 특유의 소리를 내요. 이렇게 자신만의 소리들을 가지고 있는 게 옳은 이치인데, 사람이 개 소리를 내고 고양이 소리를 내고 다니면 어떨까요? 개 소리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이번 이야기는 낚시방에서 낚시꾼들에게 들은 기묘한 경험담입니다. 그럼 낚시방 괴담, 괴담 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전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아내랑 둘이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계류를 찾아서 낚시 캠핑을 가끔 다녔는데요. 아내는 낚시를 하지 않지만 그렇게 같이 다니는 걸 좋아하거든요. 캠핑할 장소에 도착하면 텐트 치고 전 바로 낚시를 하러 입수를 하고, 아내는 식사 준비를 한 뒤 제가 물고기를 잡으면 그걸로 매운탕을 끓여서 점심을 먹고, 낮엔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밤엔 다시 쏘가리 낚시를 하러 혼자 물에 들어가고, 아내는 아내대로 혼자 텐트에서 시간을 보내는 식. 그날도 점심 먹고 좀 쉬다가 해 떨어지고 밤 10시쯤 일어났어요. 늘 그래왔듯이 쏘가리 낚시를 할 생각에 아내도 다른 때처럼 텐트에 있고, 입수를 하고 한참 낚시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아내한테서. 텐트 밖에서 계속 고양이 우는 소리가 나는데 그게 이상하게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낚시를 다니다 보면 고양이를 가끔 보거든요. 낚시꾼들이 물고기를 던져주고 하니까 이제 그걸 알아서 낚시꾼 보면 이게 낚시꾼인지 기차게 알아요. 그래서 조용히 옆에서 기다리면서 가끔 야옹거리는. 그런데 그날 간 것처럼 인적이 드문 곳에선 고양이를 보기 힘든데 그래도 아예 없지는 않나 보다 했죠. 그래서 아내한테도 고양이가 배가 고파서 그럴 거라고, 뭐 먹을 거라도 있으면 주라고. 그런데 아내 말이 고양이 소리가 조금 이상하다고 그래요. 살짝 굵은? 진짜 고양이 소리가 아닌 것 같다고. 마치 사람이 고양이 소리를 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그래요. 전 그 말 듣고 혹시 모르니까 좀 불길하기도 하고, 그래서 바로 물 밖으로 바로 나왔어요. 그리고 아내가 있는 곳으로 달리기 시작했는데, 서둘러서 달린다고 해도 이 웨이딩 장비나 복장 때문에, 하필이면 그때 또 웨이더 부츠가 아닌 가슴 장화라 그래도 최대한 빠르게 달렸어요. 다행히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가지 않아서 금방 아내한테 갈 수 있었는데요. 도착해서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주변엔 생명체라고는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안도의 한숨이 나와요. 가자마자 바로 텐트 열고 들어갔는데 아내가 얼마나 겁에 질렸었는지 비명을 질러요. 그래서 진정시키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데 아내가 그냥 빨리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아내가 겁을 먹었는데 더 이상 거기 있을 이유도 없고, 아내가 우선이니까 아내 보고 차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고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텐트를 정리하다 보니까 좀 이상해요. 과자 봉지며 햄이며 점심에 먹다 한쪽에 잘 놔둔 것 같은데, 심지어 햄 같은 건 아이스박스에 넣어뒀었는데, 그런데 그것들이 내용물을 하나도 없이 빈 봉지만 있고, 그것도 텐트 주변 여기저기 굴러다녀요. 아내가 성격이 많이 깔끔하거든요. 그런 걸 먹고 빈 봉지를 그렇게 굴려둘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계속 텐트 정리하면서 조용히 넘어가듯 살짝 물어봤어요. 그게 만약 아내가 그랬다고 해도 기분 나쁘지 않게. 그랬더니 아내가 아니라고, 우리가 점심 먹고 남은 상태 그대로 제가 알고 있는 그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고. 그래서 얘기하면 또 아내가 겁먹을까봐 아니라고, 별거 아니라고 그냥 서투르지만 둘로 말했어요. 그리고 그쯤 되니까 이거 뭐 있구나, 고양이 따위가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겁나더라고요. 뭘까? 뭐였을까? 고양이도 그렇고 멧돼지나 다른 야생동물이라면 그렇게 내용물만 깔끔하게 먹진 않았을 텐데. 그래서 웨이딩 스태프를 가져와서 뒷춤에 차고 평소보다 빠르게 서둘러서 자리를 정리했어요. 그냥 집에 가서 다시 정리할 심산으로 대충 빠르게. 정리가 거의 다 끝났을 때쯤 의자를 접는데 헝겊으로 된 의자 등받이에 그 흐릿하게 사람 손자국 비슷하게 찍힌 그런 자국이 보여요. 왜 흙 만진 손으로 만진 것 같은, 얼핏 봐도 성인 남자 손 크기 정도. 그냥 대충 봐도 제 손보다 더 커 보여요. 그러니까 더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그때 거기엔 아내만 혼자 있었는데 한편으론 정말 다행이다 싶고, 그런데 어떤 미친놈이 그랬을까 싶더라는 거죠.
그리고 혹시 아직 그때까지도 주변에 있을까 싶고, 그래서 주변을 플래시로 둘러서 비춰봤는데 거기가 주변이 성인 허벅지에서 허리 높이 정도는 그런 풀들로 물가 반대쪽으로 펼쳐져 있고, 그 물가 쪽으로 와서는 좀 굵은 탄탄한 모래 같은 흙이고, 애들 주먹만한 자갈 있죠? 그런 자갈들이 듬성듬성 있었거든요. 주변엔 뭐가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바닥엔 뭐가 보여요. 텐트 주변은 자갈이 많아서 찢기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의자랑 테이블이 있는 주변은 거의 전부 모래바닥이라 그 주변엔 선명하게 발자국들이 찍혀 있더라고요. 낚시 장화를 신은 제 발보다 더 큰 크기의 맨발 자국. 그리고 그 발자국은 숲을 쪽에서 나와서 텐트로 갔다가 다시 같은 루트로 숲을 쪽으로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그건 숲풀에서 나와서 텐트 주변을 어슬렁거리다가 다시 숲으로 들어간 게 되는 거죠. 그건 분명 그 자리에 테이블을 놓을 때도 식사를 할 때도 없던 발자국이에요. 전 서둘러서 테이블이랑 의자마저 대충 차에 때려박듯이 넣고 시동을 걸고 거기서 나오려는데 그때 고양이 우는 소리가 들려요. 야옹 야옹 하고. 그런데 그건 누가 들어도 고양이 소리 비슷하지만 부자연스러운 그런 소리고, 낚시터에서 들을 수 있는 그 밥 달라고 조르는 고양이 소리가 절대 아니었어요. 굵고 소름 끼치는 소리. 그때 아내가 그래요. 그 소리라고. 혼자 텐트에 있을 때 들린 소리가 그 소리라고. 전 자동차 라이트를 상향등으로 해서 소리가 들리는 숲속 쪽을 비춰봤는데요. 막 빠르게 파바박도 해주고, 귀신 같은 것도 믿지 않지만 발자국 남기는 귀신 얘긴 듣지도 못했으니까요. 어떤 미친놈인지 보이기만 보여라는 심정으로.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소리는 계속 들리는데 진짜 이거 단단히 미친놈인가 보다 하고 그러는데 아내도 그만하고 나가자고. 진짜 미친놈 같다고. 그래서 그쯤에서 그만하고 차 돌려서 나오는데 말이죠, 그 소리가 계속 들려와요. 차는 자갈과 모래가 섞인 길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40km 정도 되는 속도로. 사람이라면 그런 바닥에서 그 속도 말이 안 되죠. 우사인 볼트도 맨발로 그런 바닥에서는 그 속도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야옹거리는 소리는 계속 따라오고, 룸미러며 사이드미러를 봐도 거울엔 보이는 게 없고, 그래서 차 왼쪽에 있는 수풀을 봤는데 그때 오른쪽은 물이 흐르고 있었고요. 왼쪽으로 허리 높이의 수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수풀에서 정확히는 그 수풀들 위에 검은 그림자 같은 게 검은색으로 뭔가 주변하고는 확실히 다른 그런 이질적인 느낌인 게 보여요. 차가 달리는 방향으로 마치 차를 따라서 달리는 듯 그 숯불들 위를 달리는 검은 그림자가 보이더라고요. 전 그거 보고 앞에 봤다 다시 그걸 봤는데 확실히 있어요. 전처럼 똑같이 차를 따라서 달리는 모습, 검은 형상. 그런데 차가 더 이상 나가지 않아요. 바닥에 돌 튀는 소리는 아까부터 들렸고요. 바닥이 그래서인지 좀 더 속력을 내려니까 이 핸들 조작이 힘들더라고요. 아내는 옆에서 겁에 잔뜩 찔려서 왜 그러냐고 그러고, 말하면 더 겁먹을까봐 말도 못하겠고. 그 모래 자갈길이 다행히 도로에서 거리상으로는 얼마 안 되는데 그땐 그 거리가 어마무시하게 길게 느껴지더라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진짜 저도 엄청 쫀 상태에서 사력을 다해서 거기 도로까지 나왔고요. 이후에도 고속도로까지 쉬지 않고 달린 뒤에 휴게소가 나와서 거기에 차를 세웠는데요. 솔직히 그 그림자랑 소리가 어느 순간에 사라지긴 했어요. 도로에 도착하기 전에. 그런데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처음 보고 두 번째 돌려서 봤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엔 그쪽으로 고개도 돌리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소리도 사라진 것 같은데 그 소리가 언제 사라졌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때 그 정체모를 놈 때문에 입은 피해. 차량은 하체 보강을 했는데도 손상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크게 손볼 정도는 아니었는데 정신없이 나오느라 그 새로 산지 얼마 안 되는 계류 로드랑 릴, 가방하고 그 안에 루어들 두고 나왔다는 거. 그렇게 놓고 온 걸 집에 와서 알았는데 그게 금액이 또 금액이잖아요. 다시 갔죠. 낮에. 없어요. 낚시하러 온 사람이 있었으면 당연하겠지 싶어요. 로드랑 릴만 해도 200만 원 가까이 되니까 루어까지 하면 뭐. 그리고 가장 큰 피해. 그 이후 아내는 다시는 낚시 캠핑을 가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저도 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 그날 이후 밤낚시 금지입니다. 하면야 하겠지만 그럼 아내가 걱정을 하니까요.
낚시방 괴담은 여기까지인데요. 이 정도 사연이면 낚시방에서 장비값 좀 빼줘야 할 것도 같은데, 어쨌든 고양이 소리를 내는 미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실은 사람이 아니더라 하는 얘기. 사람이라면 풀수비를 달릴 수 없겠죠. 그것도 40km 정도 되는 속도로. 그런데 가끔 제 경우에요. 저도 낚시하고 귀가할 때 그런 곳에서 얼핏 보면 풀숲이라든지 나무들 사이로 그런 게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제 경우엔 허상이에요. 이상하게 그런 곳들에선 그런 허상이 좀 보이더라고요. 혹시 그런 거 아니겠냐고 사연자한테 말했는데 그런 건 절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그런 경험을 했었지만 그거랑 확실히 달랐다라고요. 사연자가 그러니까 뭐였을까 하고 더 궁금해지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간패님들 옛날 이야기 좋아하세요? 실은 괴담을 다루다 보니까 머리가 아파져서 특히 좀 더 무서운 사연은 작업하기 전부터 떨리더라고요. 한숨부터 나오고. 이게 확실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엔 쉬어가는 느낌으로, 하나는 어떻게 보면 느낌이 옛날 이야기 같고 하나는 일본 괴담 특유 감성 충만한 사연으로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일본인 사연자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이건 할아버지께서 어릴 적 마을에서 실제 있었던 여우와 관련된 이야기다라며 들려준 이야기. 할아버지는 어릴 때 오카야마에 살고 있었고 그곳은 학교에 가려 해도 산 하나를 넘어야 하는 외딴 곳이었다고 한다. 어느 날 마을 남자가 마을과 마을 간 중요한 회합이 있어서 산을 넘어 술잔치에 갔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 선물로 유부초밥을 받고 기분 좋게 밤길을 걷고 있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아까부터 계속 같은 길을 빙빙 돌고 있는 기분이 든다. 넘어도 벌써 넘어야 할 산조차도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운도 나빠 비까지 내리기 시작했다. 발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평소 다니던 낯익은 길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되자 거나하던 술도 자연적으로 깨게 됐다. 몹시 난처해하고 있던 그때 불이 켜진 민가가 보였다. 지옥에서도 부처를 만난다더니 이걸 두고 한 마리로군. 한시름 놓으며 그 집 앞에 다가섰다.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그러자 안에서 숨이 멎을 정도의 미인이 얼굴을 내밀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남자가 사정을 설명하니 여자는 남자를 안으로 들게 하며 이렇게 말했다. 큰일 날 뻔하셨네요. 손님께서 괜찮으시다면 우리 집에서 묵고 가시지요라고. 남자 입장에서는 내심 바라던 말이라 바로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여자는 혼자서 그 집에 살고 있었고 남자에게 당신처럼 길을 헤매다 우리 집으로 찾아오는 사람이 꽤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 저 몸이 찾았겠네요. 곧 목욕물을 데워드릴 테니 그때까지 이거라도 라며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차와 맛있어 보이는 보따모찌를 내어주었다. 술을 마셔 마침 단 음식이 당겼고 비를 맞아 식은 몸에 따뜻한 차는 반갑게 그지없었다. 감사합니다라며 남자는 떡과 차를 다 먹고 추가로 더 먹었다. 그러고 있는 사이 물이 데워졌고 여자는 천천히 목욕하세요라며 남자를 욕탕으로 안내하였다. 남자는 여자가 데운 물이 든 욕조에 어깨까지 푹 담그고 오늘 일어난 일을 회상하다가 어느샌가 잠이 들었다. 다음날 어젯밤 산 너머 회화 모임에 간 남자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해서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서 산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그 남자가 괴상한 모습으로 발견된 것은 해가 중천에 떴을 때였다. 뒤에 들어보니 수색을 하던 사람이 발견했을 땐 남자는 거름 구덩이 한가운데에서 어깨까지 몸을 담근 채 쿨쿨 자고 있었다고 한다. 그 옆에는
지장보살기 바칠 때 쓰였을 것 같은 찻잔 속에 오줌이 넘칠 듯 따라져 있었고 작은 접시 위에는 말똥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남자가 선물로 가지고 있던 유부초밥은 사람이 아닌 무언가가 뚜껑을 열고 여기저기 흘려가며 지저분하게 마구 먹어치운 듯 했다고 한다.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여우가 요술을 부려서 그 더러운 것들을 그 남자에게 먹이곤 유부초밥은 여우가 먹었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내 고향집은 산과 호수로 둘러싸인 시골인데 초등학교 6학년 때의 여름방학 7월 28일에 친구 둘과 호수로 흘러드는 계곡을 거슬러 올라가며 하는 곤들매기 낚시를 가게 되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이었고 차가운 물이 몹시 기분 좋았다는 것이 기억에 남아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몇 번이나 다녀봤던 계곡, 포인트도 빠삭하게 알고 있어서 물고기가 더 이상 거슬러 오르지 못하는 폭포에 도착했을 즈음에 어롱도 가득 차게 되었다. 돌아올 때는 계곡을 따라 내려오는데 그날 우리는 물고기도 충분히 낚았기 때문에 힘든 하산길도 발걸음이 가벼웠다. 농담을 한다든지 계곡물에 뛰어들어 수영을 한다든지 하면서 큰 속까지 내려왔을 때 갑자기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일기예보상으로는 비 올 확률이 0%였기 때문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보다 놀라웠던 것은 하늘에서 태양은 멀쩡히 햇빛을 쨍쨍하게 비추고 있는 데다 어디에도 비구름 하나 없었다. 이상한 일도 다 있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계곡에 메아리 칠 정도의 큰 소리로 동물의 울음소리 같은 것이 주위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다음 순간 계곡의 건너편 컴컴한 삼나무 숲속에 계곡 상류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는 10명 정도의 사람 행렬이 보였다. 검은 문치 끼아카마를 입은 남자들이었는데 행렬의 중간 정도의 한 여자만이 시로무크를 입고 있었다. 우리들은 그 기괴한 모습을 보자마자 이미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는데 왠지 본능적으로 도망쳐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친구 중 하나가 달리는 것을 시작으로 다들 꽁무니가 빠져라 도망쳤다. 계곡을 따라 전력으로 질주했다. 호수가 보일 때쯤에는 요상한 비도 어느 사이 그쳐 있었고 겨우 살았다는 안도감이 들었는데 도착한 곳은 웬걸 호수 반대편 거슬러 올라간 계곡과는 다른 계곡의 하구였다. 작은 호수이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는 것은 그다지 힘든 일은 아니지만 공포로 인해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전혀 기억이 없다. 어찌어찌 집으로 돌아가니 내 얼굴을 보자마자 할머니가 안색이 바뀌면서 뛰어와서는 이런 창백한 얼굴을 하고선 대체 산에서 뭘 본 거야 라고 나무라시더니 느닷없이 불경을 외우기 시작했다. 같이 있던 할아버지에게 겪은 일을 얘기하니 여우 시집가는 날이었나 보군. 아마도 별탈 없지 싶다만 잡은 물고기는 돌려보내주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할아버지에게 이끌려 호수에 가서 어롱 속의 물고기를 탈탈 털어부었다. 물고기는 모두 진지게 죽어 있어서 하얀 배를 뒤집고 둥둥 떠 있었다. 고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한 해의 여름방학, 귀성에 있는 동안 그때의 두 친구와 바다 낚시를 가기로 했다. 하지만 출발 직전이 되어 나는 한기와 구토와 고열에 시달렸고 갈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 하룻밤 자고 나니 증상은 거짓말같이 회복되긴 했지만 인생 최대의 슬픈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다. 두 친구가 낚시 가던 도중 차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두 사람이 죽고 나서 10년 이상이 흐른 지난주 여느 때와 같은 통근 전차 안 내 앞에 앉아있던 셀러리맨이 읽고 있던 계류 낚시 잡지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다가 혹시나 두 사람은 그때 나처럼 물고기를 돌려보내주지 않았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왈칵 샘솟아 올랐다. 두 친구는 조부모를 일찍 여인 가족이었고 아무도 물고기를 보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때 물고기를 돌려보내준 나만이 사고가 있던 날에 고열이 나서 화를 면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왜 나는 물고기를 보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두 친구에게 말해주지 않았을까. 이젠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날 회사에 휴가계를 내고 급한 일을 처리하고 오늘부터 휴가. 지금 귀성에 있다. 그 두 친구와 자주 함께 컴퓨터 오락 같은 걸 하며 놀던 방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 내일은 두 친구에게 성묘를 가서 그 말을 해주지 않은 것을 사죄할 예정이다. 또한 조부모님의 묘에도 참배를 가야겠다. 창밖으로 호수의 파도 소리가 사납게 들려온다. 두 친구가 죽었을 때에도 조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에도 장례 때 눈물이 마르도록 울었는데 또다시 눈물이 난다. 일본인 사연자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그런데 여우뿐만이 아니라 같은 소재를 가지고도 일본은 괴담이 정말 다양하죠. 그게 요괴가 됐든 귀신이 됐든 말이죠. 일본 괴담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확실히 일본은 괴담의 진심인 나라구나 싶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단패님들께서도 이 말에 공감하시나요? 가끔 눈앞의 욕심이나 미련에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는 실제 그런 안타까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들을 때면 이번 이야기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일본인 사연자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당시에는 귀했던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고 부자였던 할아버지와 부모의 아낌없는 지원 덕분에 연비도 좋지 않은 수입 오토바이를 틈만 나면 타고 돌아다니고 있었다고 한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애마를 몰고 산으로 캠핑을 갔다고 한다. 겨우 전기불이 보급되기 시작한 무렵이라 산에도 밤이 찾아오면 그야말로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할아버지는 텐트를 치고 불을 피우고 캠핑을 시작했다. 가지고 간 술을 마시고 적당히 취기가 돌 즈음에 어떤 놈이 다가오는 기척을 느낀 할아버지. 투어링 캠핑이란 용어조차도 없던 시절 늦은 밤 산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라면 짐승이거나 사냥꾼이거나 원령이거나. 할아버지는 허리에 차고 있던 손도끼를 꺼내들고 다가오는 놈에게 맞설 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윽고 덤불을 헤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눈앞에 나타났다. 이 무언가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언가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할아버지는 설명했다. 그것은 매우 기묘한 겉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키는 주위의 나무보다 컸고 반대로 몸집은 크지 않아서 할아버지 몸의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뭔지는 모르지만 하늘하늘 흔들리는 긴 막대기 같은 것이 나타났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그 이상한 형체에 압도당해 소리도 못 내고 그 녀석을 계속 주시했다. 그 녀석은 잠시 눈앞에서 하늘하늘 흔들거리는 것 같더니 뜻밖의 말을 걸었다고 한다. 저거 네 말? 심한 사투리와 어눌한 발음 때문에 순간 무엇을 말하는지 몰랐다고 한다. 겨우 어미에서 질문이라는 것만 알아차릴 정도였다고 한다. 할아버지가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으니 그놈은 긴 몸을 쑥 굽혀 머리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할아버지의 오토바이에 다가가더니 재차 물어왔다. 이거 임자말? 여기서 겨우 할아버지는 이것이 너의 말이냐라는 질문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대답하지 않으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든 할아버지는 용기를 내서 그렇다 라고 두려움을 억누르면서 대답했다고 한다. 그 녀석은 잠시 오토바이를 살피더니
얼굴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다시 입을 열었다. 삐까삐까거리노. 내도. 그제야 할아버지는 그 녀석이 입을 열 때마다 심한 피냄새가 난다는 것을 알았다. 사람 고기인지 짐승 고기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녀석은 육식을 한다. 잘못 대답하며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을 직감한 할아버지. 오토바이와 목숨을 바꿀 수 있다면 이런 생각으로 원한다면 가져가 라고 대답했다. 그 말을 들은 그 녀석은 잠시 생각하는 듯 했다고 한다. 그 녀석이 다시 입을 열었다. 이거 뭐 먹어? 할아버지는 정직하게 대답했다. 가솔린을 엄청 많이 먹어. 여물은 거시기 하나? 오토바이를 손가락으로 가리킨 할아버지. 열물은 못 먹어. 그 말에게는 입이 없어. 입이 없네. 입이 없어. 아깝다 정말로. 할아버지 말을 납득하는 그 녀석. 거기까지 대화를 이어온 시점에서 할아버지는 어느샌가 그 녀석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고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그 녀석은 얼마간 오토바이 위에서 하늘하늘 몸을 흔들고 있었는데 그 사이 한숨과 같은 신음이 새어나왔고 갖고 싶지만 먹이가 없은 게. 그렇게 중얼거리듯 말하더니 기분 나쁜 듯 몸을 흔들었다고 한다. 화나게 하면 재미가 없다고 생각한 할아버지는 대신에 이걸 가져가 라며 가지고 있던 과자를 봉지에 담아 던져 주었다고 한다. 봉지는 그 녀석의 몸에 흡수되는 것처럼 곧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그 녀석은 한마디 고마베. 라고 중얼거리고는 산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고 한다. 그 모습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미련이 남는 듯 하는 탄식 소리가 울려왔다고 한다. 그 뒤 할아버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오줌을 지렸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고 한다. 그날 밤은 텐트 안에서 떨면서 보내고 날이 밝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을 내려왔다고 한다. 집으로 돌아와서 그 얘기를 했더니 당연히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는데 단 한 사람,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산의 원령들은 진귀한 물건을 좋아하니까 너의 오토바이는 산에 들어간 순간부터 눈독을 들였을 게야. 오토바이를 포기한 것은 잘한 일이야. 만약 고집을 부려 거절했다면 너는 아마도 잡아먹혔을 거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그 후 할아버지는 2번 다시 오토바이로 산에 가는 일은 없었다고 한다. 참고로 그 오토바이는 지금도 본가의 창고에서 잠자고 있다. 일본인 사연자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진귀한 물건을 좋아하는 입에서 피냄새가 나는 산의 원령이라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그런 존재를 만났는데 자신이 아끼는 물건을 달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